고려 말 조선 초의 이야기를 다루는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보면 재미있는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무당파를 만든 장산풍이 제자의 복수를 위해 고려를 찾아왔다는 설정이죠. 무림 최고 고수이던 장산풍의 제자를 죽인 고려의 인물은 바로 곡산검법을 쓰는 척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이 바로 이 설정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무력 하나만으로는 한반도에서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척준경이라는 인물이죠. 척준경은 황해도 곡산 사람으로 아버지가 곡산의 향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무예를 익히는 걸 더 좋아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는 글을 몰랐고 결국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향리직을 이어받지 못한 채 동네 깡패 양아치 같은 무리와 어울려 놀다가 숙종이 계림공이던 시절에 그 밑에 들어가게 되었고 운 좋게 추밀원의 말단 관리로 들어가면서 하급 관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104년 2월 여진족이 고려의 동북면을 치고 들어와 고려군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진하게 되었죠. 당시 동북면을 지키고 있던 인물은 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간이 공격해온 여진족을 얕본 나머지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출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공을 세우고자 무모하게 적진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여진군의 강력한 역습에 당황한 채 도망가기 시작했는데요. 임간과 고려군은 여진군에게 천리장성의 관문이던 선덕관까지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말단 무장이었던 척준경이 총사령관이던 임간에게 달려와 무장한 말과 무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당시 총대장이던 임간은 완전한 하급 무관이었던 척준경이 감히 자신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때 척준경은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치는데요. 그는 갑옷을 입힌 말에 올라타고 창을 단단히 잡은 뒤 단신으로 여진족 부대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여진족 병사들 사이로 뚫고 쏜살같이 적친 한가운데로 들어온 척준경은 순식간에 여진족 장수 한 명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있던 고려의 병사 2명을 구출했죠. 이런 척준경의 활약에 사기가 오른 고려군과 고려 장수들은 뒤돌아 여진군에게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군 지휘관 1명을 잃고 정신이 번쩍 든 여진족들은 기병 100명을 보내 척준경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이에 그는 말을 숲속으로 달려 나무 사이사이를 헤집으며 추격병들을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격병들에게 쫓기던 척준경은 자신의 뒤를 바짝 쫓던 여진의 장수마저 활을 쏴 쓰러뜨렸죠. 홀로 여진족 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여진족 장수 2명의 목을 따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가 사그라든 여진군은 더 이상 고려군을 추격하지 못했고 고려군은 천신만고 끝에 성 안으로 후퇴할 수 있었죠. 이런 엄청난 공을 세운 척준경은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하급 무장 주제의 총사령관에게 대놓고 요구한 것이 괘씸하다 생각해서 벌을 주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척준경이 큰 공을 세운 것을 시기 질투한 사람이 그에게 이상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일 수도 있죠. 한편 고려 조정은 여진에 대패한 것에 깜짝 놀라 윤관이라는 인물에게 동북면을 지키도록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부임해온 윤관이 척준경의 엄청난 무예 솜씨를 알고 있었고 그를 풀어준 뒤 자신의 군으로 편입시켜 함께 여진과의 전투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이에 척준경은 그때부터 윤관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여진군과 붙었지만 또 다시 대패한 고려군과 윤관은 그들에게 화친을 청했고 천리장성의 일부군인 장주와 정평도 그들에게 빼앗긴 채 간신히 여진군을 물러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여진족의 수상한 동향을 눈치챈 고려 조정은 출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윤관을 원수로 한 고려군 17만 명의 별무반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함흥 인근의 한 성에서 여진족이 거세게 농성을 하는 것이었죠. 이에 윤관이 계책을 써 잠깐 여진군을 함정에 빠뜨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다시 성문을 굳게 닫고 지루한 농성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격 한쪽이 불리했기 때문에 윤관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척준경은 또다시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되죠. 그는 칼과 방패만 달랑 들고 혼자 성벽을 기어 올라가 여진족 장수와 병사 수십 명을 죽였고 그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 성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고려군은 결국 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여진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어느 날 윤관은 순찰대를 꾸려 여진족을 염탐하러 갔다가 여진족 대규모 병력의 기습을 받게 되었고 고려군 총사령관이던 윤관이 사로잡힐 위기에 빠지게 되죠. 가까스로 척준경의 부대로 지원 요청을 보낼 수 있었지만 부대를 이끌고 온 척준경도 여진족의 병력을 뚫고 윤관을 구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척준경은 윤관을 구출하기 위한 시빈의 결사대를 조직해 적진으로 침투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러자 그의 동생 척준신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형을 막아섰지만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주고 자신을 믿어준 윤관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를 구하고자 했던 척준경은 동생에게 늙은 아버지를 부탁하며 결사대 10명만을 데리고 윤관 구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척준경과 시빈의 결사대는 순식간에 적진을 헤집고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여진족 병사들이 우수수 쓰러지자 겁에 질린 여진족 병사들이 뒷걸음질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최홍정과 이관진이 이끄는 고려의 지원군이 도착해 윤관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더 놀라운 점은 당시 척준경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퇴각하는 여진군을 쫓아가 수십 명의 목을 베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관은 눈물을 흘리며 척준경의 손을 잡더니 앞으로 너를 자식으로 생각할 테니 너도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거라 라고 말하며 그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남은 윤관은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영주성까지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여진의 명장 알세가 이만의 군사를 이끌고 영주성을 공격해왔죠. 병력이나 군량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병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윤관과 여러 장수들은 영주성에서 농성을 하며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척준경은 성 안에 식량도 얼마 없고 원군도 오지 않는데 농성을 하다간 얼마 못 버틸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병력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결사대를 이끌고 성을 나간 척준경은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투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여진군을 몰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적군의 수금 19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의 늠름한 모습에 성을 지키던 윤관과 여러 장수들은 성에서 내려와 척준경에게 절까지 하며 그를 맞이했다고 하죠.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력했던 여진에 대항하기 위해 윤관은 각지에 넓게 분산되어 있던 병사들을 영주성으로 모이라고 명했는데요. 윤관의 명령에 따라 왕자진은 군대를 거느리고 영주로 향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진군에게 기습을 당하고 말았고 그렇게 대패한 고려군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려군을 지휘하던 왕자지도 말을 잃어버려 병사들과 함께 걸어서 퇴각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출진했죠. 얼마 안가 여진족을 만난 척준경의 부대는 순식간에 그들을 섬멸해버렸고 척준경은 왕자지에게 말 한 피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척준경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옹주성이 여진군에게 포위당했을 때는 밤에 여진군 몰래 성벽을 타고 내려와 각지에서 지원군을 모은 뒤에 다시 여진군을 싹 쓸어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여진과의 전투에서 독보적인 공적을 쌓은 척준경은 고려의 동북 구성을 쌓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종산품 직문화성까지 직위가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여진과의 전투에서 쌓은 경험 때문인지 여진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척준경은 당시 외척이던 이자겸과 함께 여진과 화의를 주장하는데요. 당시 최고의 무장이던 척준경을 눈여겨보고 있던 이자겸은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그를 끌어들였고 왕에 대한 충심이 별로 없던 척준경은 이자겸의 호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에 이자겸 일파가 되어 더 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척준경은 이자겸의 도움으로 무신으로서는 역대급 벼슬인 정의품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하지만 인종 4년인 1126년 2월 김찬과 안보린을 필두로 한 왕당파들은 자꾸 세력이 커지는 이자겸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궐에 있던 척순과 척준신, 전기상, 최영 등 이자겸 일파를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기 자식과 동생이 죽은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격분하며 그 길로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궁으로 향했고 인종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했으며 심지어는 궁에 불을 질러버리기까지 했죠. 결국 왕당파는 이자겸 일파에게 패해 안보린, 최탁, 권수 등 17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말았고 나머지는 유배를 보내거나 처자식은 모조리 노비로 만들어버렸으며 인종은 이자겸의 집에서 약 2달 동안 갇혀 살게 되면서 이 이자겸의 난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자겸과 척준경의 위세는 더욱 강력해져 고려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어쩌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인종도 잠자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왕당파가 패배한 이유는 척준경 때문이라 생각한 인종은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여러 부하들을 척준경에게 보내 살살 달래며 그를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척준경은 이자겸을 배신하고 인종에게 붙었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맹세도 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 1126년 5월 이자겸의 이상행동을 포착한 인종은 척준경에게 그를 잡아오라 명했고 그렇게 이자겸은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자겸을 몰락시킨 척준경은 고려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얼마 후 정지상과 김한 등이 척준경의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를 탄핵했고 그렇게 척준경도 결국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1128년 인종은 그래도 척준경이 자신을 구해준 것을 생각해 그의 유배지를 고향이던 곡산으로 옮겨주었고
나중에는 척준경의 재산도 처자식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144년에는 사직을 지킨 공로를 인정해 검교 오부상서에 벼슬을 내리기까지 했죠. 벼슬을 받고 나서 얼마 안가 그는 등창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척준경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무인으로 여진과의 전투에서 많은 장수들 중 독보적인 전공을 쌓았죠. 그가 전투에서 활약한 사실들을 들어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는 권력을 다룰 줄 모르는 단순한 무인이었고, 윤관의 밑에서는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이었다가 이자겸의 밑에서는 간신을 지키는 충견이자 역적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늦게나마 다시 인종을 돕기는 했지만 결국 고려 반영열전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죠. 상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영웅에서 역적까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그의 태도가 참 안타까운 점이긴 하네요. 한반도 역사상 최강의 무장이던 척준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에 관한 소설 중 우리나라에서 삼국지 다음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아마도 초안지일 텐데요. 초안지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가로막는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항우의 엄청난 무력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역사상 최강의 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초패왕 항우입니다. 중국 초나라의 군주였던 항우는 고작 몇천 명의 병사로 수십만 대군을 박살내거나 단신으로 기병 수백여 명을 썰어버리는 등 기록만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마치 무협지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죠. 이러한 활약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거록대전과 팽성대전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작 3만의 군사로 60만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상대를 초토화시키고 별다른 피해조차 없이 적군 30만 명을 일방적으로 사륙한 팽성대전의 경우는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팽성의 전투는 오늘날까지 전설로 전해지는 항우의 괴력과 군사적 능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전투가 되었죠. 이러한 기록들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실제 역사인사기에도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뛰어난 무력과 카리스마로 순식간에 천하를 평정하고 정점에 올랐지만, 주변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몰락해버린 드라마틱한 삶과 우미인과의 로맨스 덕분에 후대의 초안지나 패왕별이 등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생산하고 무수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항우는 관우나 제갈량, 악비 같은 충신도 아니고 라이벌인 한고조나 당태종 같은 명군도 아니었지만, 단지 압도적인 무력과 지휘력을 바탕으로 한 카리스마만으로 그들과 나란히 중국을 대표하는 영웅 오벌이 된 것이죠. 항우는 기원전 232년 초나라의 팽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은 항이고 본명은 적이며 우는 그의 자인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초나라 최후의 명장이라 불리는 항현이었고, 그의 집안인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를 지낸 명문 중의 명문이었죠. 하지만 항우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미 조국인 초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였습니다. 항우와 같이 살고 있던 작은아버지 항량은 조카를 위해 글과 무술을 가르쳤지만 항우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서 그를 꾸짖었죠. 그러자 항우는 글은 제 성과 이름을 쓸 줄 알 정도면 되고 검술 역시 제 한 몸을 지킬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만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항량은 조카인 항우가 큰 인물이 될 자질이 있다고 느꼈죠. 게다가 항우는 어느 날 진시황이 자신이 살고 있는 회계 지역을 방문하자 진시황의 행렬을 구경하다 갑자기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말 테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천하에 대한 야심이 상당했다는 증거죠. 항우가 장성했을 무렵 진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진시황의 시대부터 이어진 폭정으로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뒤를 이은 이대 황제 호해는 환관 조고에게 일을 맡긴 채 술과 미녀에 빠져 지냈죠. 결국 기원전 209년에 참다 못한 백성들이 폭발하며 진승과 오광의 난을 기점으로 여러 군현의 백성들이 모두 자신들의 지역을 다스리던 진나라 관리를 때려 죽이고 난을 일으키는 데 참여했습니다. 진나라의 반기를 들지 않는 관리들은 모두 목숨을 잃는 분위기가 되자 항우가 살고 있던 회계의 태수 은통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 지방의 유력자였던 항우의 숙부 항량을 끌어들여 난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항량은 은통 같은 인물은 거사를 함께하기에 너무 그릇이 작은 소인배라고 판단하며 조카인 항우에게 몰래 지시를 내립니다. 얼마 후 은통과 항량이 회담을 나누던 장소에 갑자기 항우가 나타나 단칼에 은통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후 항량이 직접 회계를 다스리게 되죠. 항우는 은통의 목을 벤 후에도 달려드는 군사들 100여 명을 혼자서 모두 베어버리며 은통의 남은 세력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후 항량은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군을 출동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초나라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멸망한 초나라 왕족의 후예를 찾아내 그를 초나라의 회왕으로 삼게 되죠.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항량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 중에는 훗날 항우의 숙적이 되는 한고조 유방도 있었습니다. 항우는 항량에게 군대를 받아 별동대로 활동하게 되는데 양성이라는 지역을 공격할 때 수비군들이 격렬히 저항하며 애를 먹이자 성을 점령한 후 그곳의 군인과 백성들을 모조리 생매장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성형이라는 곳에서도 또다시 학살을 저지르는 잔혹한 모습을 보였죠. 같은 해 음력 9월 숙부 항량이 이끄는 본대가 진나라의 명장 장안이 이끄는 부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항량이 전사하게 됩니다. 항량을 죽인 장안은 곧바로 조나라를 공격했고 조나라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초나라에서는 즉시 지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당시 초나라는 진나라의 중심지인 관중으로 진군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중으로 진군할 병력과 조나라를 도울 병력을 따로 나눠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초나라의 회왕이 진나라의 중심지인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우는 조나라를 돕기보다는 관중으로 진군하는 쪽에 서기를 원했지만 회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항우가 얼마 전 양성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묻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잔혹한 성품의 항우를 관중으로 보내면 민심이 모두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역량은 떨어지지만 차라리 백성들에게 관대한 유방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회왕을 설득한 끝에 결국 서쪽에 있는 관중으로 먼저 향하는 것은 유방이 되었죠. 항우는 별다른 성과도 없는 조나라 원군으로 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지만 군을 참고 회왕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당시 조나라 구원군의 대장은 항우가 아닌 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송이가 조나라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자 항우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제거한 후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하게 되죠. 송이가 쓸데없이 시간을 끈 탓에 조나라는 몹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항우는 즉시 자신의 부하인 영포와 용조에게 이만의 병사를 줘서 선발대로 먼저 보냅니다. 선발대가 시간을 버는 동안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 본대를 도착시킨 항우는 타고 온 배를 모두 부숴버리고 병사들에게 3일치 식량만 나눠준 후 남은 식량 또한 모두 버리면서 죽음을 각오한 채 전투에 임했죠. 얼마 후 초나라와 진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록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무려 9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혈투를 벌인 끝에 항우군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항우의 지휘 아래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해 한 사람이 진나라 병사 10명을 당해낼 기세를 보여줬는데 병사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 정도였다고 하죠. 이때 항우를 제외한 다른 제후들은 거록 주변에 진지를 세우고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양군이 보여주는 치열한 전투에 압도당해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저 벌벌 떨거나 식은땀만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항우는 진나라군을 문자 그대로 개박살내고 난 후 주변에 있던 제후들의 부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모든 제후들이 무릎을 꿇고 기어서 항우의 진영으로 왔는데 감히 고개를 들어 항우를 바라보는 제후가 없었다고 하죠. 이로써 항우는 대번의 모든 제후들을 제압하며 제후들의 상장군이 되었고 제후들은 모두 항우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우는 진나라의 주력군을 이끌던 장안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사실상 진나라의 멸망을 결정지은 후 곧바로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항우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당시 항우에게 항복한 20만 명가량의 진나라군 포로들이 함양에 빨리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신안이라는 지역에서 이들 모두를 생매장에 죽여버리는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 군을 일으킬 때 회왕이 관중으로 먼저 들어서는 사람을 천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는데 항우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진나라 병사들은 항우의 학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차피 항복해도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자며 격렬하게 저항한 탓에 결국 항우는 유방보다 늦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약속대로라면 유방이 왕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모든 면에서 유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항우는 이를 순순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느리고 있는 40만의 병사를 이끌고 유방을 박살내버리려 하죠.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유방은 항우의 숙부인 항량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그렇게 항우와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근처의 홍문에서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은 유방의 재능을 꿰뚫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유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항우는 별다른 명분도 없이 죽일 수는 없다며 그를 놓아줘 버렸는데요. 결국 유방이 살아서 도망가자 분통이 터진 범증이 어린애와 함께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날려먹었으니 이제 우린 유방한테 다 죽었다 라고 항우에게 크게 소리쳤죠.
그리고 범증의 말대로 이날 항우의 방심은 끝내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 함영에 들어간 항우는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을 학살하고 이미 유방에게 항복했던 진나라의 왕 자영을 죽였으며 진나라의 궁궐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죠. 그가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파괴와 학살을 저질렀던지 얼마 전에 유방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풍요로웠던 관중 땅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항우는 자신에게 왕자리를 넘기고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초나라 회왕마저 부하를 보내 암살해버렸죠. 그리고 눈에 가시 갔던 유방은 파촉의 왕으로 임명해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오지로 보내버렸는데요. 이후 항우는 중원 전체를 다스리기 좋은 위치에 있는 관중 지역에 남아야 한다는 신하들의 청을 무시한 채 자신의 본거지인 팽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관중을 포기하고 대학살을 저질렀으며 한때 자신이 모시던 회왕마저 살해한 사건들은 훗날 항우가 유방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 중 하나라고 불리던 한신도 당시에는 항우의 부하였는데 한신의 능력을 높이 사지 않던 항우는 그가 내는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에 상심한 한신은 유방을 찾아갔고 유방은 그를 대원수로 임명했죠. 마침내 기원전 206년 8월 파촉에 들어간 지 겨우 4개월 만에 한왕 유방은 대원수 한신을 앞세워 관중 방향으로 군사를 일으켰는데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것은 혹시라도 유방이 변심했을 경우를 대비해 항우가 미리 배치해둔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장안이 충분히 유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은 항우의 예상과 달리 한신의 지략을 앞세운 한나라군은 장안의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관중 지역까지 평정해버렸죠. 이에 항우는 유방을 응징하려 했지만 때마침 제나라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바람에 본거지인 팽성을 비워둔 채 반란을 진압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후 항우가 반란을 진압하고 또다시 항복한 군사들을 생매장하는 사이 유방은 자신의 밑에 수많은 제후들을 불러 모으며 무려 60만에 가까운 병력을 모아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마저 점령해버립니다. 자신의 본거지를 유방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정예병 3만 명만을 이끌고 팽성을 되찾으러 떠나게 되죠. 자신들을 상대하러 온 항우의 병력이 고작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유방은 자신만만하게 그를 상대하러 나섰지만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정예병의 위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항우와 초나라군은 밤중에 팽성의 서쪽인 소현에 도착한 뒤 그때부터 동쪽으로 진군하며 눈앞에 보이는 한나라군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공포에 질린 한나라 연합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초나라군에 무참히 사륙당했고 겁에 질려 남쪽으로 도망친 병사들 또한 수수라는 강 근처에서 추격해온 항우군의 손에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수수는 한나라군의 시체로 막혀 물이 흐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팽성 전투 이후에도 항우는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참모인 범증에 뛰어난 계체까지 더해지면서 유방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는데요. 하지만 항우의 부하였다가 유방에게 항복한 진평이 항우와 범증이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책을 쓰면서 결국에는 항우가 범증을 내치게 되고 이에 상심한 범증은 고향으로 내려간 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죠. 그 후에도 항우는 유방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지만 항우가 유방과 대치하는 틈을 타 하북 지역을 평정한 한신까지 합세하자 결국 케아라는 지역에서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군의 포위망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게다가 한나라군 참모 장량의 계책으로 사방을 포위한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 진영을 향해 초나라의 민요를 들려주자 고향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난 병사들은 밤을 틈타서 대부분이 한나라에 항복해버렸죠. 그렇게 항우의 곁에는 수백 명의 병사밖에 남지 않았고 궁지에 몰린 항우는 자신들의 고향인 강남으로 가기 위해 오강이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쳐부수는 항우의 압도적인 무력 덕분에 100만에 달하는 항군들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는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으면서 이제 항우의 곁에 남은 것은 단지 28명 뿐이었죠. 이후에도 한해 관영이 이끄는 정예병 5천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항우는 그들을 단 28개의 병사만으로 격파했고 마침내 오강에 도착해 그때까지 자신을 따르던 병사들 26명을 모두 강남으로 향하는 배에 태웠습니다. 몇천 명을 상대로 싸워 겨우 2명만이 죽고 그들을 돌파해버린 것이죠. 병사들은 모두 배에 탔지만 항우는 처음 회개해서 거병할 때 자신을 따른 8천의 강동 출신 젊은이들을 모두 잃고 이제 오직 26명만 살아남았으니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병사들만을 떠나보냈죠. 이후 항우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수백 명을 죽인 후 많은 부상을 입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전술적 영역에서 항우는 최고이자 최강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으며 그 천부적인 군사적 능력으로
거병 후 고작 2년 만에 진해 멸망을 확정지은 후 유방을 포함한 모든 제후들을 무릎 꿇리고 중국의 패자로 군림했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이토록 단기간에 항우만큼 무지막지한 전공을 쌓아 올린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항우 개인의 무력과 카리스마는 세계사를 통틀어도 최강의 자리를 다툴 정도인데요. 역사서인 사기에서 항우는 엄청난 패기와 카리스마로 군중들을 제압했고 전투에서는 그야말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강자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해아 전투에서는 실제로 항우가 큰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니 모든 적군들이 놀라서 엎드리며 길을 터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최강이라 불리는 항우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영국 BBC에서는 세계사 100대 명장을 꼽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명장 1위로 이름조차 생소한 수부타이라는 인물이 선정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수부타이는 알 사람은 다 아는 칭기스칸이 가장 신이 많은 장수인 사준사구 중 사구의 한 명으로 적이었던 중국인들조차도 그를 신의와 불변의 장수라고 칭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유럽과 중동에서는 칭기스칸과 거의 동급으로 악명이 높고 두려운 존재였죠. 오늘은 전 세계 역사상 희대의 명장으로 일컬어지는 수부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부타이는 우랑카이족 출신으로 1176년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사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던 자르치우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자르치우다이는 형인 젤메를 태무진의 노예로 바쳤는데 당시 갓 태어난 태무진 먹여 살리기에도 벅찼던 예수게이는 훗날 젤메가 다 크면 그때 보내라며 그를 돌려보냈죠. 하지만 훗날 예수게이가 독사를 당하고 말았고 태무진은 포로로 잡히는 등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살았는데 자르치우다이는 사실 예수게이의 죽음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젤메가 어느 정도 장성하자 태무진의 노예로 보내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젤메를 따라 수부타이도 14살의 나이에 태무진 칸의 카마그 몽골 부대에 입대했죠. 당시 태무진은 부족이나 인종, 출신과 상관없이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었을 정도로 오직 실력과 경험만 보고 인재를 등용했기도 했고 약속을 지켜 자신을 찾아온 젤메와 수부타이를 태무진은 각별히 신임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입대했을 당시에는 태무진의 막사를 지키고 각종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칭기스칸과 여러 장군들의 전략 및 전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어릴 적부터 많은 전술과 전략을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렇게 1196년이 되었을 때 태무진은 과거 의형제였던 자무카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수부타이는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1200년에는 타이치우드족을 정벌했으며 1202년에는 아버지의 원수이자 금나라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타타르족, 1203년에는 4대 부족 중 하나인 케레이트족과의 전쟁에도 선봉에 나서서 무수히 많은 적을 무찌르는 공을 세우면서 타타르족과 케레이트족까지 복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또한 베스트 제베라는 명장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더욱더 정교한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 이후부터 압도적인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1204년 나이만 족과의 전쟁에서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산맥을 돌파해 적진을 털어버리기도 하는 등 적들이 예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몽골을 통일하는 데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1205년에 메르키트족 잔당들을 소탕했으며 금나라와의 전투에서도 수많은 공을 세운 수부타이는 1200년부터 1205년까지 거의 모든 전장에 투입되어 쉬지 않고 적들을 베어나갔던 것이죠. 칭기스칸은 몽골을 통일한 후 실크로드 교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호라즘 왕국과의 교역을 위해 사신단을 보냈죠. 하지만 사신단이 호라즘의 도시인 오트랄에 도착하자 그곳에 총독이던 이날축은 사신단을 모조리 죽여버렸고 이에 칭기스칸은 한번 참아주면서 2차로 사신단을 보내 화친을 제안했지만 호라즘 왕 무하마드 샤의 동의 아래 이날축은 2차 사신단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은 수부타이와 제베를 비롯한 10만여 명의 병력을 일으켜 호라즘 왕국으로 출진하죠. 호라즘 왕국과의 거리는 3000km가 넘는 거리인데다가 황량한 사막지대를 지나야 했으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몽골군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행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몽골군의 기세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호라즘 왕국은 전체 인구의 5분의 4가 죽거나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고작 11일 만에 수도인 사마르칸트가 함락되었으며 3년 만에 호라즘 왕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사신단을 죽였던 이날축에게는 눈과 귀에 녹이는을 부어버렸으며 왕이었던 무하마드 샤는 몽골군을 피해 도망을 쳤는데요. 이에 칭기스칸은 수부타이와 제베에게 이만의 군대를 주어 무하마드 샤를 끝까지 추격해 잡아오라 명령했고 이에 그들은 무하마드 샤를 잡으러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샤를 추격한다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카카스 지역에 있던 조지아 왕국을 조져버렸으며, 조지아 왕국이 제대로 털리는 모습을 본 여러 작은 나라들은 얼른 줄 서서 재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엄청난 전리품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무하마드 샤를 추격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모조리 약탈했던 것이죠. 그렇게 집요하게 무하마드 샤를 추격하던 수부타이는 결국 그를 카스피해의 어느 작은 섬에 몰아넣었고, 얼마 안가 무하마드 샤는 굶주림과 폐렴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1223년 칭기스칸은 수부타이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할 것을 명령했는데, 수부타이와 제베는 돌아가는 김에 크림반도까지 딱 찍고 전리품을 싹 걷어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크림반도에 있던 제노바 공화국의 식민도시들을 또 모조리 다 털어버렸죠. 전리품을 충분히 획득했다 생각한 수부타이와 제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러시아 연합군 6, 7만 명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수부타이는 칭기스칸의 명령도 있었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카스피해 주위와 남러시아 주위를 정찰만 한 뒤 카스피해 위쪽으로 빙도라 킵차크 지역 쪽을 지나 몽골로 귀환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레 겁먹은 러시아군이 선제 공격을 해오면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전투로 단련되어 있던 수부타이와 몽골군은 2만 대 7만이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완벽하게 격파해버렸죠. 수부타이와 제베가 원정에서 돌아오자 칭기스칸은 격하게 그들을 반겨주었고, 수부타이의 나이도 50세를 바라보던 나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후방에서 편하게 쉬라고 했죠. 하지만 수부타이는 칸이 직접 출진하는데 자신이 어찌 뒤에서 쉬고 있겠냐며 칭기스칸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호라즘 왕국과의 전쟁에서 몽골 역시 굉장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과거의 몽골군에게 항복했었던 서하가 다시 들고 일어났고, 이에 칭기스칸은 1227년에 수부타이와 여러 장군들을 불러 모아 다시 서하를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낙마사고를 당해 칭기스칸은 알아누웠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의 아들인 우구데이가 다음 칸이 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우구데이 칸에게 계속해서 몽골의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국들을 정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우구데이 역시 수부타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1230년 마침내 그에게 지휘를 맡겨 별동대를 이끌고 동관으로 향하게 한 뒤 자신은 친히 본대를 이끌고 대대적인 금나라 침공을 시작했죠. 하지만 수부타이는 이때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뼈저린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요. 1231년 수부타이는 당시 금나라 최고의 명장 완한진하상이 이끌던 금나라 군대와 맞붙었지만 패배하여 도망을 쳤는데, 완한진하상은 수부타이의 목을 치기 위해 추격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죠. 하지만 금나라가 다시 일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얼마 후 몽골군에 의해 금나라의 수도가 함락되었으며 금나라 황제 애종이 도피 중 몽골군에게 포위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뒤를 이은 말제도 몽골군에게 죽임당하면서 금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금제국을 멸망시킨 후 열린 쿠릴타이에서 수부타이는 몽골 제국 서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을 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지난 남러시아 정찰을 했을 때 보아둔 수많은 이점들과 최강 기동력의 몽골 기병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유럽을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결국 우구데이 칸은 유럽 원정을 승인했는데, 그렇게 1236년에 칭기스칸의 손자이던 바투가 총사령관이 되었고, 수부타이는 부사령관이 되어 15만 명 이상의 대규모 몽골군이 서방 원정을 위해 출진하게 되었습니다. 바투는 믿음직하고 모험심 강하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경험이 부족했기에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투는 명목상 총사령관이었고 실질적인 서방 원정군의 지휘는 수부타이가 맡았죠. 그렇게 강들이 꽁꽁 언겨울이 되자 전군 출진을 명령했고, 한겨울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무모한 전략을 실현시킨 수부타이는 하루에 약 12km를 행군했으며 최대로 많이 행군한 날엔 128km를 주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의 총 진군거리는 7000km에 달했다고 하죠. 심지어 몽골의 침략에 대한 소문이 유럽에 퍼지기도 전에 수부타이는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나타난 몽골군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흠씬 두들겨 맞은 러시아군은 겨우 병력을 끌어모아 반격에 나섰지만 수부타이에게 순식간에 격파당했고, 러시아의 대공 유리이세마저 죽임당했죠. 또한 수부타이는 총사령관이던 바투의 삽질까지 커버쳐가면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 북부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수부타이는 과거 제베와 함께 풍비박산을 내버린 키예프 공국을 다시 침공해 또다시 쑥대밭을 만들어 항복을 받아냈고, 1940년 12월 마침내 러시아 원정이 마무리되었죠. 이후 바투가 킵차크 칸국을 세운 뒤 초대 칸이 되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렇게 러시아는 약 20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수십만에 달하는 러시아 유민들은 몽골군을 피해 헝가리로 도망쳐 국민으로 받아달라며 헝가리 국왕 벨라 4세에게 부탁했는데, 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하죠. 또한 누가 침공해 오긴 했는데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지옥의 군대였다며 이상한 소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이에 벨라 4세는 지옥의 군대니 전쟁이니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이들을 받아주면 자신의 권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기쁘게 이들을 맞이했죠. 당시 헝가리의 군사력은 막강해 신성 로마 제국과 함께 유럽 최강이라 자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 지옥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부타이는 러시아 북부를 정리하고 나서 1941년 헝가리를 침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하인 바이다르와 오르다 카단에게 약 8,000명의 병사를 주고 폴란드와 보헤미아 지역을 침공하게 했는데, 이때 폴란드의 레그니차 지역에서 유럽의 튜튼기사단과 성전기사단, 폴란드,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몽골군에 의해 처참하게 괴멸되고 말았죠. 이와 동시에 수부타이는 부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헝가리를 침공하는데, 여러 방향에서 갑자기 침공해오는 몽골군에 의해 헝가리 왕 벨라 4세는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벨라 4세는 주위 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뒤 모든 병력을 모아 몽골군과 운명을 건 일전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원군을 요청하는 파발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졌고 전 유럽에서 지원군이 속속 도착했죠. 또한 당시 유럽에서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신성로마 제국에서도 원군을 파병했을 정도였습니다. 헝가리로 집결한 원군들은 10만에 달했고, 이에 맞서는 수부타이의 군대는 7만이었는데 수부타이는 겁에 질려 군대를 후퇴하는 척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도록 적당히 도망을 쳤는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9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요강에 이르러서야 두 군대는 운명을 건 결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수부타이는 이미 주변 지형의 정찰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전이 일어나기 전날 밤 적들이 모르게 3만의 병력을 몰래 강을 건너 빼돌린 뒤였죠. 그리고 날이 밝자 샤오강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공성병기를 이용해 포격을 가하면서 샤오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군이 강을 건너기 힘든 상황을 이용해 공성병기로 포격을 했으며, 이에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진영은 흐트러졌고 혼란은 가속화되었죠. 연합군이 우왕좌왕되며 혼란에 빠지자 뒤로 빼놓았던 3만의 병력까지 합세해 연합군을 두들기기 시작했으며, 이에 10만에 달하는 유럽연합군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고 헝가리 국왕 벨라 4세도 겨우 목숨을 부지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요강 전투를 끝으로 유럽은 더 이상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에 저항할 힘이 없었고, 수부타이는 헝가리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하죽지세로 동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까지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최강국이던 신성로마 제국으로의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 전체는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요. 자꾸 동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겁에 질린 유민들과 그들이 전해주는 지옥의 군대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당시 교황과 황제, 왕, 백성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신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군대를 이끌고 밀고 들어오기만 하면 유럽 서쪽 끝까지 쭉 점령해 나갈 수 있던 몽골군이 벼랑간 철수를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수부타이와 바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1241년 12월 서유럽까지 정복하기 직전에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서 온 급한 전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긴급 전갈은 바로 우부데이 칸이 사망했으니 새로운 데칸 선출을 위한 쿠릴타이가 개최되기 때문에 신속히 복귀에 참석하라는 이유에서였죠. 쿠릴타이 중에서도 새로운 데칸 추대를 위한 쿠릴타이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황족인 바투와 수부타이는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유럽은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지는 않았지만 수부타이가 철수하는 길에 있던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몇몇 나라는 결국 몽골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와 약탈을 당하고 말았죠. 이후 데칸으로 즉위한 귀이크 칸은 수부타이를 중국 원정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지만 원정 당시 너무 나이가 들었던 탓에 몸이 쇠약해져 말도 탈 수 없었고 한쪽 눈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결국 68세의 수도로 돌아와 쉬다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의 일족은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4대 명문 가문 중 하나로 권세를 누릴 수 있었고, 그의 아들과 손자도 몽골 제국의 명장으로 명성을 떨쳤죠. 수부타이는 금나라를 정벌할 때 완한치나상에게 한번 패하고 도망친 이후론 패배한 적이 거의 없었고, 평생 20여 번의 원정 동안 두 나라의 운명을 건 총력전에서 65번이나 승리했으며 그렇게 멸망해버린 나라만 32개에 달했습니다. 이런 총력전을 회전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명장들도 평생토록 5번 이상의 회전을 경험하기도 힘든데 수부타이는 65번이나 겪으면서 모든 회전을 격파해버렸으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걸쳐서 칭기스칸과 더불어 최악의 악명과 두려움을 떨게 한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 되었죠. 또한 우부데이 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수부타이는 분명히 유럽을 제패했을 거라고 합니다. 칭기스칸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 일컬어지는 수부타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